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유럽이 중국에 갖는 두려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유럽에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치, 문화, 사회뿐만이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다방면으로 유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몇 곳의 행정력이 중국에게 넘어간 상태인데요. 세계 곳곳의 항구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물류 기지를 전력화하며 지구촌 곳곳의 자원을 끌어올 인프라를 꾸준히 만들어 왔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땅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확대되어 가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의 힘은 유럽 지역을 비롯 유럽과 맞물려 있는 아시아 지역에까지 상실되고 있는 중입니다. 유럽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뉴 실크로드라고 불리우는 1대1로 정책인데요.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대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중국의 공약을 목도만 하며 앞마당까지 내주고 있는 실정이었죠. 그러나 중국의 1대1로는 세계 곳곳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죠.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드디어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유럽의 반격이 시작이 된 것이죠. 거침없이 공략해오던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여기저기서 구멍이 나자 이를 이용 중국의 역습을 가하기 시작하려고 유럽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국의 모델이 여러 빈민국들에게 성장 지속 가능하지 못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사실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유럽은 이 사실들을 이용하며 유럽의 이익으로 만들 수 있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전 지역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국의 1대1로 전략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민은 더욱더 커져갔죠. 이런 모습은 지난 독일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조금만 살펴봐도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독일 국영방송 도이치벨레는 2018년 8월 23일 유럽연합은 중국의 실크로드 정책에 대해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방송을 보도합니다. 방송은 이 새로운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은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투자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권면하고 있죠. 당시 2018년 기준으로 5년 전 세르비아, 몬테그로, 그리스, 헝가리 등 1대1로 정책은 구현되고 있고 이에 따라 유럽 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너무 오랫동안 이를 지켜만 보고 있었다, 잠을 자고 있었고 늦게 깨어났다며 전략적으로 대응할 타이밍을 놓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더 위협적인 기사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독일 유럽 경제일간지 한데스블라트는 2019년 3월 29일 서방 진영으로 진격하는 중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는데요. 매체는 중국의 이 실크로드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 100년 대계의 프로젝트에 대항해 그 무엇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밝히고 있죠. 이렇게 무기력한 유럽연합의 모습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매체는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통해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실크로드는 중국 경제의 붐을 일으키는 데 일조할 것을 알리고 있죠. 그럼 어떤 식으로 유럽에 중국은 위협적으로 다가가고 있었을까요? 이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2019년 독일 유럽일간지 타게스 슈피겔은 중국은 유럽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9월 15일 썼었습니다. 중국이 유럽을 정복하고 있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였죠. 중국의 유럽 지역 첫 공략은 바로 2008년입니다. 바로 그리스 피레아스 지역이 시작점이었죠. 2008년이면 금융위기가 한참 몰아칠 때인데요. 거기에 2008년, 2009년 남유럽 재정위기, 특히 그리스 재정위기도 수면 위로 올라올 때였죠. 기사는 이때를 중국이 유럽 진출 시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한참 남유럽은 민영화를 통해 재정 확보에 힘쓰던 시기였습니다. 2011년에는 그리스, 포르투갈 등 국가 소유 시설과 기업들을 팔아 민영화하도록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압박을 가했다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당시 유럽연합은 중국이든 누구든 상관을 하지 않았고요. 유럽 투자가들은 이 낙후된 남유럽의 국영사업체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틈을 노리고 중국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의 피레아스의 모습이라고 기사는 한탄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중국화된 곳이 피레아스이며 그 어떤 지역도 이렇게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기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인지했었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죠.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유럽의 항구와 포르투갈의 전력회사 그리고 포르투갈의 금융사업의 지분을 확보해갔다 설명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2019년이 돼서야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에 유럽이 직면했다. 유럽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한탄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로 당시 공공기업들을 민영화했어야 했는데 결국 중국의 국영자본회사에 팔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는 리사본 대학 정치학자의 말을 기사는 인용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PRS는 그리스에서 가장 갈등이 큰 도시가 되었다고 기사는 보도합니다. PRS는 아테네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2500년 이상 세계로 가는 아테네의 게이트 관문이었고 여기서 바로 페르시아로 전쟁을 위해 함대가 출발한 곳이기도 하죠. 유럽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그 도시를 중국에게 이렇게 그냥 넘겨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독일 내 최대 내륙 항구인 듀스부르크까지 중국은 들어왔습니다. 실크로드의 마지막 지점인 듀스부르크는 중국에서 온 기차의 종착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200여 개의 중국 물류회사 및 관련 기업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인프라가 없고 중국 상황을 모르는 독일 및 유럽의 현지 기업들은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참여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중국 사업과 영역의 확장이 유럽 내륙까지 이렇게 쉽게 성사가 됐던 것이죠. 예를 들어 한데스블라트는 영상 위에서 소개해드린 2019년 기사에서 중국은 모나코의 1대1로 정책을 진행하며 화웨이의 5G 기술이 경쟁자들을 배제하며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대1로 정책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국에서 서유럽까지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 모두 현대적인 인프라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죠. 우선 물류, 통신,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모든 사업을 중국이 자연스럽게 얻어가면서 유럽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했고 이에 반면 중국의 세계 공략은 거침이 없었던 겁니다. 중국은 이렇게 1대1로 사업을 통해 노하우를 얻고 기업들을 육성할 수가 있었죠. 하다못해 노동자들까지 파견을 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속속히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투제됐던 각 지역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유럽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300조 이상을 베팅하며 중국의 유럽 확장을 차단하려 하고 있는데요. 최근 독일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 분위기를 쉽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유력일간지 디 벨트지가 2021년 12월 3일 중국의 실크로드 실패는 유럽에게 기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기사는 중국은 빈민국들을 구속하려 했지만 이런 계획은 실패했고 이제 유럽이 3천억 달러를 발칸반도와 아프리카에 투자하며 중국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때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톤의 보도는 디 벨트지뿐만이 아니죠. 독일 유력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도 이제 3천억 달러 투자를 중국에 대항할 지렛대로 사용할 기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독일의 언론들이 중국에 맞설 기회가 드디어 왔다 기다리던 그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새로운 실크로드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중국이 아프리카 등 빈민국에 빌려준 돈이 2,000조 이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지금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죠. 여기에 또 코로나 위기가 작동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잠비아는 이미 디폴트를 선언했죠. 잠비아가 빌린 돈 대부분 30% 정도가 중국으로부터 대출받아온 겁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이런 식으로 위기를 막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중국 1대1로는 140여 개국 31개 국제기구가 250건의 협력문서에 서명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돈은 1조 980억 달러, 하나 2214조 정도 되고요. 1대1로와 연계돼 추진되는 인프라까지 합치면 총 3조 7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는 중국 측 통계죠. 1대1로 홈페이지에서 공식 제공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수익성은 생각보다 좋지 못하고 있고요. 결국 대출을 받은 나라들은 부채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폴트를 선언하는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죠. 짐비아에 이어 스리랑카 등은 이미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탄자니아 등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고요.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 회복 불능 상태까지 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정 상태가 열악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불완전하고 해당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성장 지속적이지도 못하다는 점이 새로 부각되고 있다고 독일 언론들이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고 해봤자 개도국가 빈민국들에게 별 이득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디 벨트지는 몬테그로의 A1 고속도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이 고속도로는 서쪽 바다에서 세르비아 국경까지 이르는 170km 몬테그로를 가로지르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 사업입니다. 매체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유럽투자은행 EIB는 이 사업의 위험성과 몬테네그로의 경제력을 고려 거부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중국은 대략 10억 달러 정도의 대출을 해주고 중국 기업에 사업권을 따내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170km 중 단지 41km만 완성되었으며 현재 공사는 중단 상태입니다. 중국에게 돈을 빌려서 중국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겠지만 공사는 중단되었고 이자를 갚지 못해 몬테네그로 국가의 재정 상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결국 돈은 돈대로 빌리고 공사는 진행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계약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시 중국은 몬테네그로의 땅을 대신 받기로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현재 발칸반도에서 중요한 항구 바르를 중국은 원하고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유럽의 주요 항구를 또 점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매체는 이렇게 몬테네그로의 예처럼 중국의 1대1로는 너무 비싸고 이에 반해 플랜 자체부터 나쁘며 건설 현장은 오류로 가득 차 있고 많은 국가들은 채무 함정에 빠져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계획은 이렇게 다른 빈민국들을 부채 함정에만 빠뜨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1대1로 정책이 추진되는 많은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중국 기업들은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1만 킬로미터의 철도를 깔았고 10만 킬로미터의 고속도로를 만들었으며 80개의 발전소, 100여 개 이상의 항구, 그리고 170여 곳의 학교를 세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정말 엄청나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프리카에서 중국에 대한 불만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고 매체는 주장합니다. 왜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에도 중국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 해당 국가 시민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인프라와 자재는 값싼 것들로 채워졌고 현지 로컬 기업과 로컬 노동자들이 투입되는 대신 중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로가 인프라를 통해 경제 성장을 하려는 해당 국가에게는 전혀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물론 그 목적이 중국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1대1로는 성공한 작품이라고 비꼬기까지 하고 있죠. 무엇보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은 성장 지속 가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 지속 가능성 결핍이 1대1로 중국 사업의 가장 큰 오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1대1로 효과는 지속성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면서 해당 국가의 경제력은 계속해서 약화되어 가고 있다 강력히 비판하며 1대1로의 의미가 빈민국에게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에 속았다는 여론들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업을 유럽은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야 한다 현지 언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대략 1대1로 전략에 4,200조를 쓰고 있는데요. 이를 대항하기 위해 G7 국가들은 사경 4,640조를 투입, 세계 경제를 혁신시키고 개발도상국을 도와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를 B3W라고 부르고 있죠. 2035년까지 40조 달러를 투자해 저소득 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는 어떻게 투자금을 조달하고 집행할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반격 준비를 G7 국가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매체는 유럽과 미국, 즉 워싱턴과 베를린 그리고 브뤼셀은 그동안 중국이 어떻게 저소득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왔는지를 관찰해왔으며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향후 6년간 3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글로벌 게이트웨이라고 부르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이 제공하는 여러 투자 정책과 대출 서비스에 다른 국가들에게 대안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국가들은 부채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설명합니다. 대출이 아니라 투자 형식으로 들어가는 듯하고요. 또한 이 프로젝트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고 탄소 중립 그리고 친환경 프로젝트에 맞춰져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며 투명성을 보장하며 입찰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무엇보다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영향력이 큰 두 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600억 달러는 서발칸 지역에 투입될 예정으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등이 해당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사하라 남쪽 지역에 투자될 것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중국으로부터 자주권과 자치권을 보호하는 데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연합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세계 지배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움직임과 영향력에 대항하는 전선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뚜렷한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4,000조에 비하면 이번 300조 정도에 달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면 사경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G7의 B3W 계획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다른 빈민국들이 더욱더 탄소 중립과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죠. 또
또한 중국을 대체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지역들을 얻게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할 겁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의 역할을 다른 국가들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많은 여러 국가들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공동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과연 유럽은 중국의 공략에 맞서 유럽과 아프리카를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